네, 그러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할 텐데요.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다양한 지도학습 기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측 모형, 지도학습 모형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도학습 모형은 예측 모형과 분류 모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측 모형은 수치형 변수, 결과 변수가 수치형 변수가 있을 때, 분류형은 범주형 변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모델들은 이 예측 모형하고 분류 모형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형에서는요. 다만 몇 가지 분류 모형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그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분류 모델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은 분류 모형과 예측 모형을 우리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 분석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으로 우리가 분류 모형을 할 때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일반 회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렇게 나눠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각각의 분석 기법들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학습 분석 방법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이 쓰는 것들은 뭐 한 8가지 정도,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그 분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냥 큰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뭐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거를 실제로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수업에서는 배우지가 않을 거고,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에서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계학습 수업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우리 유방암 진단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영임은 양성, 일임은 악성.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인데, 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찍어 봤어요. 실제 데이터 이렇게 찍어 있는데, 빨간색은 악성 데이터고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는 양성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돼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분류 모델 하면서 일단 설명을 이전에 한번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분석 모형을 하게 되면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로지스틱 모형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요런 우리가 함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 회계 분석식을 변환을 시켜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요런 식을 변환을 시켜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죠?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S자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인데, 통계적 분석 방법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계학습적 방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이거를 테스트, 훈련 모델, 테스트 모델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요거를 트레이닝 모델, 그 다음에 기계학습적으로 돌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진단이 2개 있을 경우에 변수가 2개 있을 경우에 크기와 질감이라는 2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요거 있는 데이터는 요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추후에 가면은 이런 것들도 분석해 줄 수 있는 더 새로운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S자 곡선으로 요렇게 변환시켜주면 요렇게 우리가 바꿔질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회계 분석,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어떻게 보면 이 인공신경망이 기계학습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회계 분석,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런 파트들은 원래 기존의 통계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기계학습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인공신경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계학습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인공신경망 모형을 가장 대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이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파생돼서 이제 나오는 게 뒤에 가보면 우리 딥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 그래서 이런 딥러닝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방법론입니다. 자, 우리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차근차근 그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한번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내용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이전에 AI와 기계학습,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인공신경망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했던 건 있는데 앞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라는 곳에서 56년도에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자. 거기서 나온 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으로 만든 지능 이렇게 나왔다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 인공신경망의 개념인 그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만든 게 바로 이 프랭크 로젠블릿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퍼셉트론은 일종의 이제 회계 분석에 대한 내용, 회계 분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인공신경망하고 연동시키도록 만든 모형이에요. 수학적으로는 회계 분석입니다. 회계 분석인데 이 회계 분석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사용한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우리 기계학습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수상돌기, 이렇게 축삭돌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뉴런입니다. 이게 뉴런이고요. 뉴런은 다른 뉴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 포인트들을 이렇게 있고요. 또 연결된 값을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웃풋 쪽이고요. 이게 인풋 쪽입니다. 이게 인풋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뉴런이 뭔가를 막 처리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리할 때 여기 보면 이런 신호들, 들어오는 신호들을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뭔가를 막 처리해 주고요. 뉴런이 막 처리해 주겠죠? 그게 이 뉴런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겠죠? 이 끝에 있는 걸로 내려보냅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인공 뉴런입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개의 뉴런들이 막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 결국은 이런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신경망을 우리가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50년대, 60년대도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남자, 여자를 우리가 맞추는 실험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암흑기가 도래하지요. 예. 근데 97년도에 인공지능 부활을 알린 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체스에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우리가 컴퓨터가 인간을 이제 꺾는 거죠. 그죠? 이렇게 꺾어서 이겼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IBM사의 인공지능 딥블루 있죠? 딥블루는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했는데, 그죠? 자,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큰 인공지능 그 안에 우리 머신러닝이 나왔다. 요건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제퍼디 그렇게 만든 우리 그 IBM에서 만든 그 인공신경망이 결국은 미국에 있는 유명 퀴즈쇼에서 이제 이기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이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하죠. 자, 4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약 200페이지, 2억 페이지 양을 학습을 하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빠르게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엄청난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양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앞부분을 우리가 쭉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퍼셉트론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자, 이 퍼셉트론 인공신경망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경망인데 인공신경망이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간의 두뇌 구조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도학습을 우리가 하자. 지도학습은 결과가 있다 그랬죠. 아웃풋이 존재할 때. 그리고 뇌신경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사람의 뇌가 막 처리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내보내죠. 이런 거와 비슷한 현상을 이러한 비슷한 원리를 우리가 이용한 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잡한 그 뇌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뇌세포를 뉴런 또는 노드라고 합니다. 자, 뉴런이라는 거는 하나의 뇌세포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뇌세포는 보시는 것처럼 뉴런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뇌세포가 앞에 다른 뉴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또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상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뭔가를 막 처리한 다음에 뉴런이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분석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겠죠. 출력을 이렇게 합니다. 출력하는 파트를 축색돌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뉴런만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외부에서 값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죠. 그 값을 입력을 받고요. 입력받아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막 처리합니다.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서 뭔가 복잡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다른 쪽으로 아웃풋을 해서 다른 쪽에다가 여기서 분석한 결과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뉴런이고요. 이게 사람의 뇌세포의 뉴런이라 그러면 컴퓨터의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신경망은 이러한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죠. 그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수없이 많은 시냅스들이 주고받으면서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신경망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이렇게 나가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뇌세포들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결과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뉴런입니다. 뉴런은 화학적, 전기적 신호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세포에서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활성화를 해야 돼요. 뭐냐면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정보를 안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정 임계치가 설정이 돼서 신호를 보낼지 말지를 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임계치를 설정해줘서 정보를 넘겨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바로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자, 사람의 머리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100조 개의 시냅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한 개의 뉴런이 처리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뉴런 하나가 처리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퍼셉트론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된 게 인공신경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세포신경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 이 뇌세포는 중간에 어떤 웨이트를 줍니다. 웨이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냅스라고 사람의 뇌세포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이 정보를 이제 전달할지 말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에서는 여기서 웨이트 값을 줍니다. 이 웨이트 값. 그래서 이 웨이트 값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값을 더 많이 해줄지 더 적게 해줄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뉴런에서는 모든 값들을 받아서 결정을 해줍니다. 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값을 밖으로 내보낼까 말까 요거를 결정해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능이 있겠죠. 함수가 있어서 요거를 처리해 줍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받아서요. 그 값을 다 더해주고요. 결합 함수라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인간의 뉴런은 이 값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가 결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이 활성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활성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이 또는 정확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는 회귀 분석은 이거를 선형 함수를 씁니다. 회귀 분석도 일종의 이 뉴런 모델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회귀 분석 모형을 우리가 뉴런처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쓴 게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귀 분석이 먼저 나왔고 그 회귀 분석에 있는 그 기능을 회귀 분석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공신경망에다가 적용해서 만든 거니까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값을 받으면 이 값을 그대로 보내는 게 있고요. 이 값을 받으면 특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올려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게 일반 우리 회귀 분석의 방법이고요. 요게 우리가 로지스틱, 이렇게 값을 변형을 시켜서 S자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요 모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렐루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에서, 즉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이 함수 값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함수들, 이 액티베이션 함수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배울 수는 없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원리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자, 신경망인데 하나의 신경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입력값을 받아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뉴런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죠. 뉴런들이 여러 개 중간에 여러 개의 뉴런을 두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뉴런들로 이루어지면 이거를 우리가 딥러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이 이렇게 지금 히든 레이어 뉴런이 3개라고 이렇게 봅시다. 3개. 요 인풋 레이어는 요 값을 그냥 받는 거니까 요 값을 받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인풋 레이어라고 보고요. 아웃풋 레이어는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뉴런이 하나겠죠. 이 가격이 요 안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 값들을 받아서 가격으로 내보내주기 위해서 이 히든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요게 우리 뇌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뇌세포가 앞에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가격이라는 정보를 받아서 이 히든 레이어에 가격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값을 주면 이 값들을 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해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가격만 받는 게 아니고요. 면적에 대한 값들도 이렇게 받아서 처리해주고 품질도 여기서 값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 뉴런 하나가 이 모든 값들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요. 또 이 뉴런도 모든 값들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얘도 그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 뉴런들이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이 이 가격 그 면적을 통해 가격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가격이 아니고 면적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와서 이 값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나갈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이 뉴런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분류 모형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 모형은 이렇게 똑같이 입력값을 받아서 중간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뇌세포들이 중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뉴런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막 들어오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값들이 막 들어와서 돌렸더니 양성이 100개인데 뭐 90개 맞추고 악성이 뭐 100개인데 80개만 맞췄어요. 그러면 아직 정확도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 웨이트 값들을 계속 조정을 해줍니다. 이 웨이트 값들을
조정을 해주면서 여기는 수없이 많은 값들이 있겠죠.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죠. 이 값들을 조정해서 이거를 높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100점, 100점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얘가 계속 요거를 조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웨이트 값을 조정해 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어떤 값이 가장 좋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보면 뉴런들이, 우리 뇌세포는 뭔지 모르죠. 우리 인간의 뇌에 뇌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전류 신호를 이용을 해서 뇌세포들 간에 우리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뇌세포와 뇌세포들 사이에 전기 신호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억력도 좋아지고 계속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컴퓨터도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뉴런들이 이 뉴런들하고 뉴런들 간에 이 관계가 있죠. 이 관계의 신호들을 계속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정확도가 아주 높을 때까지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은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제일 좋은 이 신호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를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가중치. 회귀분석에서는 우리가 그 기울기라고 불렀죠. 여기서는 그 기울기가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자,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회귀분석입니다. 인공신경망의 회귀분석은 중간에 뉴런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 값들이 있으면 이 값이 바로 아웃풋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은 중간에 뉴런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값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바로 결정하는데 여기 있는 값이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죠? 기울기. 이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우리가 그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기계학습적 방법에서는 우리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단순하죠. 그래, 단순한 거를 여기서 아웃풋을 빼고 중간에 뉴런을 이렇게 둬서 뉴런을 연결해주고 그 뉴런들이 또 연결해주게끔 이 중간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결합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값들을 다 받으면 이렇게 결합을 해줘요. 우리가 크기 하나만 갖고 봅시다. 그러면 크기가 7이면 우리가 웨이트, 아까 전에 여기 크기가 있었죠. 크기. 그럼 요 값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 값 하나만 보면 크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 값이 15, 14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값을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내보냅니다. 자, 요 값들 보면은 여기 1번이 여기 절편이고요. 2번이 7번이 요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벡터 처리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113이라는 숫자가 계산해주면 요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이 최종 결합값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면 이 결과값들이 여기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값들이 또 밖으로 내보내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빼주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쭉 빼줘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 잔차 남은 것들 MSE 값 다 합쳐봤더니 한 31 정도 이렇게 에러 값들이 최종적으로 나왔네요. 자, 이 에러 값들을 우리는 계속 줄여줘야죠. 이 줄일 때까지 계속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 값이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이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여러 가지 수식에 의해서 값이 조정이 되면 요만큼 값을 조정해 주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 값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요 값을 조정해 주면 여기서 우리가 요 값이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14.009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계속 반복해줘요. 반복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봤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임의의 값을 그래서 처음 값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값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해서 제일 마지막 값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분류 모형, 로지스틱 모형은 이런 다른 또 결합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S자 곡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예측 모형, 분류 모형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이용하고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려오면 이렇게 요거를 찾아줍니다. 그죠? 요 값을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즉 로지스틱 함수에다가 넣으면 우리가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값이 하나일 경우에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값들이 있으면, 인풋 값이 있으면 이렇게 아웃풋 값이 하나 있을 때 변경되는 걸 했는데, 자, 신경망은 이러한 값들이 이렇게 쭉 존재하죠. 그저 말 그대로 신경망이니까 여러 가지 중간에 우리 그 노드들이 있어서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요 하나의 값을 수정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우리가 가면 제일 최종 결과 값에 이 수없이 많은 요 결과 값들을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값을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값들이 있으면 이 값들이 히든 레이어랑 다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값들이 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해서 아까 전에 결과값이 나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를 수정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 웨이트 값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이 웨이트 값을 바꿔주려면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 뭐 연쇄법칙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가중치를 요거 한번 수정해줘요. 즉 여기 있는 가중치를 수정해 줍니다. 기존 값이 있는데 이 가중치를 수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값에 따라서 그 다음 값이 또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인공신경망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가중치입니다. 이 가중치. 회귀 분석에서 보면 우리가 기울기가 있었죠. 그 기울기를 계속, 회귀 분석에서는 기울기를 한 번에 찾아내지만 우리가 이런 그 기계학습, 특히 이 인공신경망은 이 기울기를 찾아내는 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히든 레이어,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뉴런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런 웨이트 값들을 다 최적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수식들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 과정을 보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갖고 온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들은 우리 그 데이터 마이닝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툴들에 보면 버튼 또는 이렇게 키워드 하나만 치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되는 원리를 알면 이 인공신경망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인공신경망의 장점은 예측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귀분석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런 변수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에 그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에도 우리가 좋은 성능을 갖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회귀 분석은 통계 분석을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가정들을 막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런 기계학습 분석 방법은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좋은 성능을 잘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학습을 하는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뉴런들이 되게 복잡하게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지만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인풋 값들 중에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서, 즉 중간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인풋이 있었으면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막 변경이 돼서 결과 값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중간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피처, 인풋 변수들이 중요한, 어떤 게 중요하다, 이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뇌가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잘 나와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인공신경망은 성능은 좋습니다. 성능은 좋기 때문에 일반 회귀 분석이라든가 다른 분석들의 기법들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갖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또 왜 이렇게 그런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필요한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인공신경망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계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인공신경망이고, 그래서 어려운 수식들은 빼더라도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꼭 모르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